안녕하세요. 여행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심근경색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게 그렇게 자신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1772년 5월에 그 베틀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실습을 위해서.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샬롯테 부프라는 여인을 보게 되죠. 이 샬롯테 부프라는 여인은 그 당시 캐스트너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고, 이 캐스트너는 괴테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동료의 약혼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괴테가 바로 이 샬롯테 부프에게 빠지게 되고, 바로 그 사랑에 빠진 사건이 괴테를 완전한 작가의 길로 이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바로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그 소설이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롯테 부프를 좋아했는데, 바로 롯데라는 인물이 그 젊은 베르터의 슬픔에 나오는 베르터의 여인이, 베르터가 사랑하는 여인이잖아요. 그게 정말 사랑인지, 또 롯데도 베르터를 사랑했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하고요. 바로 그 롯데가 샬롯테의 애칭인 것이죠. 샬롯테 부프에게서 그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괴테는 베틀라에서 계속 머무는 걸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같은 해 1772년 9월 달에 갑작스럽게 베틀라를 떠나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게 되죠. 괴테가 샬롯테 부프를 사랑한 것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 캐스트너와 샬롯테 부프 그리고 자기, 이 관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셋이 깊은 대화를 나눈 다음 날 갑작스럽게 괴테는 베틀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는 그런 작품을 발표하게 되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당시 실습할 때 머물렀던, 그 괴테가 머물렀던 집인데요. 중간에 있는 옥색으로 된 집이 괴테가 머물렀던 집이고요. 베틀라에 가면 이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꼭 먹어보실 걸 권합니다. 싸지만 매우 맛있습니다. 1808년 10월 2일에 괴테가 나폴레옹을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나폴레옹이 괴테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나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괴테에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베르터가 자살하게 만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약혼한 여자를, 나중에 결혼까지 하죠. 결혼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괴테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가 옳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 작가가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교를 사용한다면 그 작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작가가 문학작품으로 창작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표현이죠. 실제로 괴테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베르터를 보고 이것을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시문학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작가의 일이죠. 자기는 현실을 시문학으로 변화시켰는데 독자들은 시문학을 현실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현실의 소재로 문학작품을 썼는데 독자들은 그 문학작품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결국 괴테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학에 나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괴테는 끊임없이 자기가 베르터의 작가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살을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살을 도덕적 잘못으로 판단하려 하였습니다. 괴테의 변명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괴테 연구자로 그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면 괴테의 이 말이 단순히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자살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괴테가 젊은 베르터의 슬픔을 직접 썼던 그 책상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하우스에 가면 3층에 시인의 방이라는 제목의 방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서서 쓰는 책상인데, 여기에서
베어터를 썼습니다. 베어터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을 여기서 썼고요. 아침 아주 이른 시간을 나는 문학 작품을 쓰기 위해 사용했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괴테는 6시쯤 일어나서 한 10시 정도까지 오전에 아침에 한 4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글 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를 받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베어터가 성공을 하게 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칼 아우구스트라는 바이마르에 있는 공작 영주죠. 영주에 의해서 바이마르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괴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베어터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 괴테의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바이마르를 떠나게 되는데 독일에서 가장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인데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성령교회가 있고 거기가 바로 이제 장터 마크플라츠의 연변에 있는 한 건물에 이런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괴테가 이곳으로부터 1775년 11월 4일에 칼 아우구스트의 초대에 따라 바이마르로 출발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곳은 괴테의 어머니의 친구의 집이었고 괴테가 좀 설명하기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마르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려다가 이곳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괴테를 데려가는 초대하는 그 마차가 오게 되고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바이마르로 가게 됩니다. 바이마르에 도착하는 것은 1775년 11월 7일이고요. 이때로부터 약 10여 년을 이 바이마르에 일단 머뭅니다. 그때 머물렀던 괴테는 정치인으로 살아갑니다. 괴테를 데려간 이유가 바로 괴테를 칼 아우구스트라는 영주가 자신이 바이마르 그 공국을 통치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괴테를 데려간 것이었고 그래서 괴테는 그곳에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크리익스 미니스터, 전쟁을 관리하는 장관을 맡기도 하고 또 재무부 장관을 맡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죠. 정치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개혁의 목표는 삶의 어려움에 찌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괴테가 이들을 위해서 수로를 개선해야 되고 또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메나우라는 곳에 가서 일메나우에 큰 산이 2개가 있는데 그곳을 돌면서 그곳에 광산을 개발하는 일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그 바로 일메나우에 괴테가 사실은 산책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길은 아니고 여러 가지 관찰하고 광산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길이 괴테의 등산로, 괴테 등산로라는 이름으로 약 한 20여 킬로 되는 길이가 개발되어 있고 개발이라기보단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괴테의 등산로, 괴테 등산로는 괴테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던 G라는 그 글씨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가볼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있을 당시에 했던 일이 정치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물론 글도 썼고 자연과학과 연관된 일을 합니다. 자연과학과 연관해서는 간악골이라고 해서 이 턱뼈 사이에 잠시만 나타났다 없어지는 그런 뼈가 있는데 이 간악골의 존재가 당시 왜 중요했냐면 인간에게는 간악골이 없다는 게 당시의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구분해주는 징표로 이 간악골을 이야기했는데 괴테는 인간에게도 이 간악골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것이 인간에게도 간악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죠. 그래서 괴테는 끊임없이 자연 그 자체를 살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치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또 글을 여전히 씁니다. 하지만 바이마르에서 보낸 첫 10년은 문학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괴테가 바이마르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기의 삶이 완전히 피폐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1786년 9월 3일 아침 이탈리아로 출발합니다. 아마도 본인은 한 달여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특히나 자기의 주인이기도 한, 주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자기가 섬기는 군주이기도 한 칼 아우구스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가지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여행을 일단 떠나고 여행을 한참 진행한 다음에 편지로 자기가 여행을 떠났음을 알리게 되죠.
1786년 9월에 떠나서 1788년 6월에 다시 바이마르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년여 동안 오가는 몇 달을 빼면 뭐 한 1년 반 정도를 이탈리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는 이 이탈리아 여행을 자기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탈리아로 갈 때 자기가 쓰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던 미완성인 작품들을 대부분 들고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완성하기도 하고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바이마르로 돌아와서 완성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특히 로마에서 경험했던 많은 그 문화적인 유산들은 괴테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괴테가 이른바 고전주의적인 예술관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괴테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가기 전에도 스위스 여행을 했었거든요. 물론 나중까지 합치면 모두 스위스 여행을 한 것은 3번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여행을 하기 전에 1775년과 1779년에 스위스 여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이 고트하르트라는 곳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직접 그 고트하르트라는 곳에 올라가죠. 지금 보시는 게 괴테가 그 고트하르트에 올라가서 이탈리아 쪽을 바라보고 이탈리아로 내려가는 길 쪽을 그린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길이 그대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고트하르트라는 곳에 올라가면 괴테가 그림 그렸던 그곳에 동판으로 만든 괴테의 그림을 동판으로 새겨놓은 곳이 붙어 있습니다. 괴테는 이곳에 마차를 타고 걸어서 올라간 거죠. 저도 직접 올라가 봤는데 저는 자동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저는 무섭고 막 그랬어요. 계곡, 낭떠러지들이 엄청 깊은 낭떠러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괴테는 이곳을 직접 걸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고트하르트를 올라갈 때 했던 그 경험들이 그의 파우스트 2부의 지옥과 같은 모습들을 이곳이 바로 지옥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습이야 라고 묘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고트하르트로 올라가는 그 계곡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묘사했다고 괴테 스스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험준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직접 가기도 했죠. 뭐 거기만 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을 여행을 합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괴테는 자기가 유명한 작가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뮬러라는 이름의 화가로 활동을 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 여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직접 이 마차를 타고 간 건 아니겠지만 바이마르에 있는 괴테하우스에 가면 괴테가 이탈리아를 갈 때 타고 갔던 마차, 같은 종류 마차를 갖다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타고 이탈리아까지 갔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서는 주로 로마에 머무르게 되죠. 로마에 머물렀던 그 거리가 비아 델 코르소라는 거리이고요. 지금의 모습이죠. 오늘날의 모습. 비아 델 코르소 거리의 모습이고 괴테가 머물렀던 집입니다. 카사 디 괴테라는 이름으로 지금 괴테 전시관, 박물관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안티코 카페 그레코라는 괴테가 아주 즐겨 찾았던 카페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오른쪽에 이제 깃발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는데 사진에 보면 괴테를 기념하는 그런 장소로 여기 또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괴테는 이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고요. 또 이탈리아 여행에서 그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작품들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우리스 이피게니에라는 희곡 작품이고요. 또 하나가 에그몬트라는 희곡 작품입니다. 토르콰타소라는 작품은 이곳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완성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바이마르로 돌아와서 완성을 하게 되죠. 바이마르로 돌아온 괴테는 프리드리히 슐러, 괴테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슐러를 읽고 난 다음 자기 존재의 반을 잃었다고 고백한 괴테는 문학적인 작업을 통해 자기를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파우스트 1부가 출판이 됩니다. 중요한 소설 하나를 또 써내게 되죠. 그게 바로 친화력. 이 색채론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자서전인 시와 진실, 비렐름 마이스테의 편력시대라는 소설을 습니다. 1832년 3월 22일 세상을 떠납니다. 후학들, 글쎄 제가 뭘 바랄 만한 처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학들에게 힘이 될 만한 삶을 과연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특히나 우리 세대, 제가 이제 83학번인데 저희 세대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후학들은 좀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배인 우리를 보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참고만 할 뿐,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라, 그리고 스스로 부딪혀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인데 제가 후학들에게 이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야 라고 제시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